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오셨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야, 이거 예쁘다.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방역의 시대에. 거의 집에 있었죠. 그러니까 봄에는 제 버스 요금이 거의 1,200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거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도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여행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올해 뭔가 일본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를 독자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일들이 잡혀 있었는데 뭐 다 취소했죠. 근데 저는 그 작가님 이제 정말 재밌게 저는 또 음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음식 부분들을 되게 열심히 읽어요. 네. 이 작가가 음식을 어떻게 묘사를 했나. 왜 경계하게 되죠? 아니 근데 내가 경계하는데. 굉장히 재미나고 좋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그 너무 한낮의 연애도 시작이 맥도날드로 시작해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인물을 묘사한다 뭐 했을 때 또 어떤 그 작가님 작품 속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요소. 일단 저는 되게 먹는 욕심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하루에 꼭 세 끼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자정이라도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하루에 세 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식탐이 좀 있는 편인데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 사실 테이블이라서 테이블이고 그 사이에는 사실 음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단계에 대해서 말을 써야 할 때 늘 그렇게 그런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뭔가 무엇을 먹고 하는 게 되게 그 인물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조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취향까지도 다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낮의 연애에서 그 맥도날드는 그 20대 연인이 뭐 어디 고급한 레스토랑 뭐 이럴 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맥도날드라는 공간이 굉장히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잠깐 머물렀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지만 그 둘의 감정이 그렇게 뭐 인스턴트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에서마저 그 둘의 젊음이 피어내는 어떤 둘에 대한 진정한 갈망? 열정? 네, 물론 잘 되진 않지만 2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힘? 그런 걸 대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맥도날드를 정기적으로 가서 먹는 걸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씬이 하나가 적절하게 들어가면 그 인물에 대한 너무 많은 것들을 확 독자한테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소설에서도 음식이 굉장히 좋은 오브제 같은 존재예요. 네. 경혜가 그 실현을 했다면 실현이고 그 치과할 때 여름에 날에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옥수수와 맥주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맥주는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진 않지만 맥주는 어떤 여름을 견디게 해주는 되게 좋은 친구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시련을 겪고 있는 친구 그 경혜라는 주인공한테 맥주를 선물하고 싶었고 옥수수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 알이 차 있는 모습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삐뚤삐뚤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되게 예쁘게 줄을 맞춰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그래서 옥수수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떠나서 뭔가 되게 근사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름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옥수수를 쓰고 싶었죠. 그러면 혹시 본인의 요리 실력을 좀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수준급?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야, 이건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잘한다 하는 요리가 있다. 여기서 약간 거짓말 딸로 나나? 오래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근데 주로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한국 음식 위주로 식성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먹어본 거를 해서 국 종류 되게 잘 끓여요. 뭐 미역국, 뭐 김치국, 김치찌개 이런 국물 있는 요리를 좋아해서 대체로 그런 거는 웬만큼은 끓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작가님 작품 속에
그 이제 주인공들 지금 조직 이 테두리의 바깥도 아니에요.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근데 완전히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주인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작품 속에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저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완전히 동의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 시스템을 떠나서는 생계를 잊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언저리에 있는 게 사실 저는 제 감각으로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회를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 사회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에너지는 뭐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다수라고 하는 공동체 대다수의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소설에서 어떤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을 잘 형상화를 하고 그 형상화한 상태에 대해서 독자들이 이거 내 얘기 내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 같아.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장 안에 있는 이야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메시지의 울림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직장 생활에서 되게 성실히 일했어요. 성실히 일을 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이렇게 안에다가 숨긴 채로, 하지만 성실한 회사에게는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월급도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 또 성실함을 또 포장하고 이런 상태로 이제 20대를 보냈는데, 그때의 경험이 자꾸 소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나랑 동일한 곳에 서 있는 지금 이 사회에 약간 아웃사이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삶을 조명해서 이해시키고 싶은 독자에게, 있는 사람한테 그 이해가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어. 나 이 사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감정적 이해를 하는 게 한참 동안의 글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그런 식의 인물들을 많이 쓰고, 그런가 하면 지금은 바뀌었냐? 그럼 바뀌지 않았고 지금도 그런 인물들을 쓰는데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글을 그냥 정말 이제 직업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뭐 하루끼는 야구 경기 보다가 그랬다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넘어지시 일어나는데 나는 작가가 되는데 네. 그거 사실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작가였고,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가 정말 피크였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 같은 것도 있었고, 물론 책 만드는 일을 제가 했는데 그 일을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자꾸 꿈을 유예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던 차에 파주 출판단지 가는 이제 버스가 있어요. 그걸로 놓치면 지각이거든요. 그걸 반드시 타야 되는데 가다가 넘어져서 여기랑 여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근데 전 탔어요, 그걸. 그냥 가야 되니까. 타야 되니까. 근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피는 나. 네, 피가 계속 나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 A4 종이가 있어. A4 종이로 맞고 가면서 뭔가 좀,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죠.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지만 너무 크게 넘어졌고,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 내가 잘 살고 있나? 이거 잘 된 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내가? 그래서 좀 며칠 고민하다가 사실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사장님실로 들어가서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죠. 뭐 그런 일이 없었어도 저는 작가가 유명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 기사 아저씨 덕분에 좀 깜짝이졌네요. 그 시점이. 이제 많은 또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투쟁을 얘기하지 않아도 실은 정말 우리가 느끼는 어떤 사회 조직, 더 큰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을 막 눌러 버리는 것들이 좀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정말 방금 표현에도 쓰셨지만 미세한 부분까지 완전히 자본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부터는 이 사회의 시스템과 그 시스템 속의 인간으로 나눠서 얘기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를 그냥 형상화해도 그 하나하나까지 다 모든 게 다 시스템화 되어 버린 것 같은.
근데 그게 뭐 그래서 이 시스템에 저항해야겠다. 이거는 사실은 그 분리가 가능했던 시절의 얘기예요. 분리하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한 자본화라는 건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근데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의식은 늘 있죠. 이것이 자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통제가 사실은 어려운, 어떤 그냥 되게 극악한 힘이고, 그거가 싸워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문제가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살면서 있는 제가 방금도 스트레스는 뭘 사야죠 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의 욕망이 상당히 자본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고개를 들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사회를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회를, 이 시스템이 잘못이고 우리는 피해자야 라고 하기도 애매한, 왜냐면 이거의 수혜자이기도 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천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것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세밀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 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거를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력감이라고 표현하는 기성세대 평론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물들 하면 가장 크게 무력감.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에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게임의 전면에 나서서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좀 더 핍진성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세대한테는 너네 자본에 의해서 지금 열패감을 느낀 채 제대로 현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무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무지함을 깨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이제 그 얘기를 소설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이제 젊은 한국의 작가들이 많이들 나왔는데, 그 작가들이 천착하고 있는 주제, 뭐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퀴어라던가 그런 소수자 문제든가 모든 것들이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화할 수 있게 되는 되게 소중한 작업들이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들은 캐치하지 못한 문제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배워서 뭔가를 알게 돼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학들이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해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소설적인 주제가 저절로 그렇게 잡히는 듯한. 네. 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최근 인터뷰 하신 거에서 보니까 그 작가님의 영감의 원천이 분노에 있다. 네. 하셨어요. 네, 했죠. 네,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는 게 있고, 왜 화가 나냐면 부당하기 때문이에요. 부당하고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온 삶의 순간들에서 받았던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당연히 상처로 남았을 테고, 그러면 그걸 소설로 쓰고 싶은 거죠. 뭐 얘기했지만 직장에서의 어떤 부당함, 학교에서의 부당함, 가족 내에서의 부당함 같은 것들이 있다가 그걸 소설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소설을 쓰면 개인적인 저의 분노는 아랑곳 없이 얘기가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그 모서리가 깎이면서 이렇게 원형을 이루듯이 괜찮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게 글의 능력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것이 어쨌든 공적 장에 놓이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가치 있는 메시지로 닿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쓰면서. 그럼 비로소 소설이 가치 있는 것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이해에 가닿는 과정이 마감의 전체적인 약간 느낌 같아요. 개인적인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인물들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을 기약해 보는 거,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마감을 할 수 있게 되고 발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와, 책이 엄청 팔리겠다 생각했는데 그 출판계분들 물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네, 책이 많이 안 팔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넷플릭스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많이 한다.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19세기가 소설의 시대라면 20세기는 영화의 시대고 21세기는 뭐 게임의 시대고,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에 집중하는 그 어떤 집중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21세기 정말 이 소설, 문학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신 또는 적응해야 하는가? 제가 그 소설의 시대였던 시대를 못 살아봐서 그런지 소설이 메인스트림에 있었다는 기분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즐기는 매체 중에서 약간 뒤에 있는 건 할 일인데 그거는 그냥 그런 독자들, 그게 문학의 어떤 위치인 것 같고, 사실은 다른 매체들보다 돈이 안 되는데 출판이 그 돈이 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문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걸 지킬 수 있는 방법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독자분들 책을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진정한 독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지금 저도 찍고 있네. 저도 찍어주세요, 말해. 제가 찍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할 거라고. 조개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요리사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미 다 돼 있어요. 요리사는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요리사는 메신저 같아요. 그냥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 좋은 말이에요. 네. 겸손하면서도 좋은 말. 네. 물론 그 메신저가 잘해줘. 좋은 재료들을 발견해서 그거를 최소한의 조리를 해서. 정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의도적으로 조리를 많이 하는 요리사는 어떻게 보면 A급은 아니에요. 작가는 어떤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어느 것과 어느 것 사이, 그러니까 현실과 그것을 재현한 어떤 세계 사이에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것처럼 그 현실과 이 재현물인 소설 사이를 잘 잇는 역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한 어떤 작업을 통해서 그걸 연결을 이렇게 시키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최소한의 동작만으로도 어떤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느낌이기도 하니까 되게 비슷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와. 원래 진짜 더 맛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서 해가지고 아니면 너무 맛있게 됐어요. 지금 침이 진짜 고이고 있어요. 실은 그냥 밀가루를 물을 벗어 반죽을 만들어서 수제비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지난한 과정을 걸쳐서 이 면이 탄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짜 공장에서 이렇게 면을 뽑아내기 전까지만 해도 국수 한 그릇 먹으려면 진짜 하루 종일 노력을 해서 해야 됐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내서 그 순식간에 없어지는 음식을 먹었거든요. 되게 용감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도 그 순간에 어떤 만족감에 충실한 채 다시 또 국수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보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통해서 사람을 생각을 해보자면 대체로 혼자 먹기보다는 어쨌든 누군가랑 같이 먹잖아요, 밥을.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되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계속해서 유지해온 보듬는 능력이 사실은 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최근에 산문집을 내셨잖아요. 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는 음식 부분을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거기 국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경계. 또 경계. 어머니의 국수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엄마가 얘기를 해준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우물이 있고, 엄마는 시골 출신이세요.
그래서 제가 시골 경험이 없는데도 약간 농촌의 어떤 흔적이 나오는 건 대체로 다 엄마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국수를 삶아서 우물물을 떠다가 그냥 틱 이렇게 부은 다음에 아주 최소한의 양념 간장 같은 것만 해서 이렇게 후루루루 먹었다, 이 얘기를 어려서부터 되게 많이 자주 하셨거든요. 나는 찬물국수라는 걸 떠올리면서 엄마를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맞는 비법의 간장에 관심을 갖는 엄마도 사실 저에게는 더 좋은 엄마거든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엄마는 엄마가 일하지 않고 이런 좋은 셰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근사한 저녁을 같이 먹을 때 제가 딸로서 가장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 부모님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비싸다고 안 가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다룬 에세이였죠. 네.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는 신가?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토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중요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일하면서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 존엄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설의 어떤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을 필요는 사실 없고 불가능에 가깝지만 큰 방향에서의 자기 윤리가 있어야 하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촛불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 윤리라는 게. 근데 그게 모두가 인정하는 윤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자기 윤리가 있을 때 서 있는 인간과 서 있지 않은 인간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 있으려고 하는 한 인간을 조명하는 방식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애의 마음과 연장선상에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도시재생공간 건벽돌집에서 김금희 작가님을 모시고 하셨더니 비었던 마음이 뭔가 한 구석이 찬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배. 수고하셨습니다.